반도체도 사이클 산업이지만 디스플레이도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는 사이클 산업입니다. 앞으로 5년, 7년 이상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투자처가 굉장히 많다라고. 반도체의 가장 재미있는 특징은 전 세계 모든 사이클 산업 통틀어서 규칙성이 가장 뚜렷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요, 보통 이 실적을, 미래 실적을 약 요즘 그 반도체 IT와 관련된 산업이 상당히 경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했던 섹터의 종목들 뭐 튀어오르기도 하고 급락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 이제 가장 그동안 힘들게 했던 것이 이제 디스플레이 쪽하고 그다음에 이 휴대폰 관련 반도체들 이쪽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좀 바뀔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슬슬 나오더라고요. 먼저 디스플레이 산업에 투자하셨던, 특히 오래 투자하신 강제 특히 여기에 대명사가 LG 디스플레이. 약간 궁금해요.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주식을 처음 시작하실 때 항상 꼭 1주씩은 매수하시는 종목 중 하나가 LG 디스플레이라는 점이. 근데 엄밀히는 LG 디스플레이가 뭐 디스플레이 1등이고 그런 점보다는 사실 사이클 산업이란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반도체도 사이클 산업이지만 디스플레이도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는 사이클 산업입니다. 그런데 디스플레이 산업은 지난 2년 동안 계속해서 내리막을 걸었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내려갈 곳이 없다라는 게 투자 논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스플레이 산업은 반도체 산업만큼 사이클의 규칙성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락이 오면 바로 상승이 오는 것이 아니라 상승이 1년 지나서 올 수도 있고 2년 지나서 올 수도 있고 3년 지나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특징이 왜 나타나는가? 반도체는 완전한 과전 산업이지만 디스플레이는 중국과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져서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특징이고요. 또 한 가지는 디스플레이가 이제 회복 기조로 갈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면 역시나 가장 많이 사시는 주식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하지만 LG 디스플레이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재무 구조가 너무 불안정하죠. 현금이 없습니다. 지난 10년 넘게 계속 사업을 하면서 결국에 저희가 월급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 이유는 차곡차곡 모아서 내 통장 규모를 늘려가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LG 디스플레이는 되려 사업을 하면 할수록 통장 규모는 계속 줄어들지만 오히려 빚만 늘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고, 최근에는 현금성 자산이 대략 한 4조에 못 미치는데 차입금만 16조에 달하는, 갚아야 할 돈이 훨씬 많은 상황이 되어버려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가 좋아지면 우리가 꼭 LG 디스플레이 주식만 사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아래에 있는 디스플레이 관련 다른 기업들에 주목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수 있고, 대표적으로는 뭐 디스플레이 소재주도 있겠지만 디스플레이용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도 있다라고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와 관련해서 이제 중소형주들 상당히 최근에 이제 슈팅이 좀 나오긴 했었는데 가장 좀 주목하고 있는 그 기업들이 있다면 어떤 기업들인가요? 우선 디스플레이용 반도체라고 하면 사실상 거의 종류가 제한적인데요. 설계 사업을 담당하는 LX 세미콘이 있고 또 후공정을 담당하는 뭐 LB 세미콘 같은 기업들이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후공정 기업들보다 먼저 설계 기업들 한번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설계 기업, 특히 LX 세미콘 같은 경우요, 제가 지금까지 LX 세미콘 관련 질문을 수십 번 받아왔는데, 지난 10년 넘게 수십 번 받아왔는데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술력이 얼마나 좋나요? 우리나라에서 기술력이 1등인데 주가는 왜 못 가나요? 기술력 관련 질문입니다. 이외에도 비슷한 기업으로 아나페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항상 기술력에 대해서만 많이 물어보시고, 스터디 모임, 실제로 제가 이 책에도 사례를 썼는데 2010년대 내내 수많은 스터디 모임에서 아나페스를 분석하시는 분들이 항상 기술력 분석에 매진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기업 투자할 때 기술력이 중요하냐?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투자할 때, 기술주에 투자할 때 기술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좀 거듭 강조드립니다. 이 LX 세미코닉은 매출의 90% 이상이 디스플레이용 칩에서 나옵니다. 결국에는 디스플레이의 업황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과거에 이 기업의 이익 추이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물론 우리가 LG에만 공급하다가 중국으로 확대 공급하거나 우리가 공급하는 제품의 종류가 늘어날 때에도 매출이 늘긴 했지만, 그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이 기업의 매출은 결국 디스플레이의 업황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디스플레이 업황이 최악을 지나고 있고 앞으로 점점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업황을 따라서 LX세미콘의 실적이 개선되는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겠구나. 특히 디스플레이 중에서도 또 종류가 나뉘죠. TV용 디스플레이가 있고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우선 이 TV용은 아직 조금 더 어려움을 겪을 것처럼 보이지만 스마트폰용은 살살 살아나는 신호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LX세미콘의 매출 중에서도 TV용보다 이 스마트폰용 매출이 최근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 매출이 좀 더 긍정적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이 반도체 기업을 좀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스마트폰 이쪽 시장이 살아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 중국 쪽의 그 휴대폰 판매 수치 이것을 보면서 이걸 전망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크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다. 예, 맞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 뭔가 증가가 됐을 때 이제 그 창고를 채우는 리스타킹 현상 이런 것들에 의한 또 재고 소진 효과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데 아직 그거를 바라보기는 어렵지 맞습니다. 않냐가 일반적인 시각 같아요. 예, 맞습니다. 특히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중국 쪽은 특히 중저가를 비롯해서 고가까지 스마트폰이 굉장히 많이 팔리는 영역인데 중국이 부진하다 보니까 스마트폰 시장이 더 부진해진 모습이 나타나왔었죠. 그래서 스마트폰 시장도 사실은 엄밀히는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는 사이클 산업인데 불규칙성이 훨씬 더 강하고 최근에는 정말 예측 불가한 수준의 불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는 한 가지 좀 의견을 드리자면 스마트폰 시장이 언제 본격적으로 회복될지 얼마나 회복될지 예측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불황 구간에서 스마트폰 업종을 무조건 욕만 할 것이 아니라 자꾸 미리 공부라도 지금 바로 매수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미리 공부해 두다가 나중에 반등이 온다라고 확신이 들면 그때 매수하시는 거죠.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생각이 좀 드나면 이번에 갤럭시 제품을 사례로 봤을 때 이 온디바이스 AI라는 이 마케팅이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인공지능 기능이 아직은 고가 모델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추후에 중저가 쪽으로 점점 확대가 되면서 계속해서 스마트폰의 어떤 좀 마케팅 효과가 더 극적으로 일어나면서 반등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좀 몇 차례 들었습니다. 네, 지금 미중 반도체 전쟁,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 이것에 의해서 이제 중국도 자체적으로 모든 밸류 체인을 중국 내부에서 만들자라는 이제 비전이 좀 만들어졌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엄청난 보조금을 통해서 자국 기업들을 키워나가고 있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 반도체, 이 범용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이 기업들에게 점점 미래가 어려워지게 되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중국과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 당연히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반도체란 녀석이 종류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만들기 어려운 반도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D램도 있고 낸드 플래시도 있고 미국의 CPU, GPU도 있고 이들 반도체는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긴 하겠지만 그 시간이 앞으로 10년, 20년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경쟁 강도가 지금 당장 하루아침에 높아지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비교적 저사양, 만들기 쉬운 반도체입니다. 대표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아나페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반도체 중에서도 비교적 쉬운 반도체, 티콘이라고 불리는 반도체에 집중해 온 기업인데요. 티콘은 상대적으로 만들기 쉬운 반도체이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 야 우리 저거 해보자 라고 했을 때 그 효과가 빠르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중국이 아무 반도체나 막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밀고 있는 산업과 연계된 반도체를 먼저 키웁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이 디스플레이 산업을 계속해서 키워왔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중국이 디스플레이용 반도체를 먼저 키운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도 만들기 어려운 반도체가 있고 쉬운 반도체가 있는데 만들기 어려운 DDI라는 반도체보다 티콘이라는 이 반도체에 먼저 집중했고 실제로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면서 아나페스라는 기업이 기술력이 가장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매우 어려운 상황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삼성이 이제 국산 패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중국산 패널까지 확대 도입하는 과정에서 중국산 티콘도 밀려 들어오게 되고 아나페스의 입지는 계속 줄었던 것이죠. 제 책에도 이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그러한 쉬운 반도체가 계속해서 타겟이 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LX세미콘이 만드는 DDI 같은 칩들은 아직까지는 비교적 어려운 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쟁 강도가 그렇게까지 높진 않았지만 지금부터 한 3, 4년 점점 지나가면서는 이들 칩도 이제는 서서히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의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LX세미콘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경쟁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기가 앞으로 한 3, 4년 뒤부터 본격화될 것인데 그때는 밸류에이션을 다르게 평가해야겠지만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그 전에 그 경쟁이 치열하기 전에 디스플레이 상승 사이클이 한 번쯤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사이클에 비춰보면 현재 밸류에이션은 매력이 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LX세미콘이요 지금 이 방송 들으시고 내일 바로 풀매수 들어가시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디스플레이 산업의 상승 사이클은 더 불규칙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올지 1년 뒤에 올지 아니면 2년 정도 보유해야 올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좀 적게 분할 매수로 가져가자. 그러다가 언젠가 튀어 오르겠지라고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싼 가격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이거는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증가될수록 수혜를 받는
그러니까 네. 그런 시그널이 예. 나온다고 했을 때 예. 우리가 더 주목을 크게 봐야 되는 예. 종목이라고 봐야겠군요. 예, 맞습니다. 정확히는 LG 디스플레이가 애플 아이폰 쪽으로 공급하는 패널 물량 증가 효과가 일단 중요하겠고요. 또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공급하는 요 TV 물량뿐만 아니라 중국 쪽으로 공급하는 TV 물량과 스마트폰 물량 모두 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LX 세미콘. 예, 맞습니다. 네. 자, 아까 자동차 반도체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삼성전자가 이제 네. 그 파운드리 쪽에서 그러한 예. 다품종 소량 생산 네. 이쪽의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공급망 이슈가 나왔을 때 2년 전인가요? 그때 예. 왜 국내에서 자동차 반도체가 없지? 이 네. 얘기가 나왔죠. 예, 그때 맞습니다. 돈이 안 돼서 뭐 이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차량용 반도체. 예. 근데 또 한편에서는 앞으로 이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면서 상당히 비전 있는 또 섹터 산업으로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정확히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 너무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실제로 투자자분들께서 헷갈려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니, 자동차용 칩은 싸다면서요. 만들기 쉽다면서요. 근데 또 뉴스 기사 보면 첨단 공정이 도입된다 그러고 이거 이 비싼 녀석 만들어줄 수 없다 그러고 상반되는 얘기가 되게 많이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동차에 요즘에 들어가는 칩의 개수가 대략 100개에서 한 3,4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 칩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들 칩 중에는 보통은 싼 칩, 만들기 쉬운 칩들이 대부분입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칩 한 개 막 500원, 600원밖에 우리도 가면 여러 개 살 수 있는 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좀 주목을 받는 차량용 반도체는 이러한 저렴한 칩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유독 만들기 어려운 차량용 반도체,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시키는 반도체, 그리고 또 무엇이 있냐면 바로 인포테인먼트라고 해서 자동차 앞쪽에 막 정보 뜨고 음악 재생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능을 담당하는 반도체. 이 두 가지 반도체가 특히 집중적으로 성능이 빠르게 향상되면서 여기는 정말 다른 뭐 CPU, GPU 못지않은 첨단 공정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칩의 종류마다 다르게 움직이는 것이고 최근에 여전히 지금 만들기 어려워하는 칩들은 굉장히 만들기 어려운 첨단 공정이 들어가는 칩들 그에 반해서 싸잖아요. 우리는 안 해요. 삼성 하이닉스는 안 해요. 그런 칩들은 몇백 원에서 몇천 원짜리 저세양 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 이 기술의 혁신이 빠르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불과 작년 초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지금 시장 AI 반도체라는 시장이 열리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도 고생하고 있는 건데 지금 앞으로 발전될 IT 분야 뭐 지금 가장 흔히 나오는 게 이제 양자 컴퓨터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양자 컴퓨터가 됐을 때 또 달라지는 많은 것들.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것으로 봤을 때 정말로 우리가 미래의 어떤 트렌드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 겁니까? 트렌드, 미래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투자자분들마다 그 생각하시는 미래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우주 쪽도 있고 우주항공. 맞습니다. 특히 3년 전만 해도 테슬라가 인기가 진짜 많았지 않습니까? 테슬라 주가가 쭉쭉 오르는데 어떤 분들은 테슬라 지금도 싸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테슬라 너무 밸류에이션 말도 안 되게 비싸다고 하시고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둘 다 정답이 될 수도 있는데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테슬라를 정말 나는 10년, 20년 바라보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싸다라고 생각하신 것이고 어떤 분들은 지금 1년, 2년 이후에는 자동차 업황이 꺾일 건데 그거에 비해서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즉 보는 이 시간 격차가 있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지금 이 전망, 미래 산업에 대해서 전망을 주셨을 때에도 재미있는 단어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양자 컴퓨터라는 영역인데 양자 컴퓨터는 앞으로 정말 20년, 30년을 바라봤을 때 투자 매력이 있는 산업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제품, 양산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시제품조차 앞으로 10년, 20년은 지나야 굉장히 마이너한 버전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현재 양자 컴퓨터 수준이 반도체를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1960년대 후반에 나온 초기 형태의 반도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아직 먼 미래의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는 여전히 우리가 적당한 미래, 대략 한 내가 5년 아니면 7년 아니면 길면 한 10년 정도 뭔가 묵혀갈 만한 그러한 녀석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주시면 역시나 여전히 지금의 반도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HBM이 등장하면서 시장을 흔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HBM이요 불과 3년만 해도 거의 언급이 안 되었었습니다. 현역 계신 분들 중심으로 기술을 좀 이해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기술적으로 학술적으로는 얘기가 됐지 얘가 지금 뭐 주가 측면에서 얘기된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작스럽게 등장해서 시장을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미래 산업이 계속 성장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산업이 성장해 무슨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반도체가 등장하고 반드시 그 반도체와 함께 쓸 새로운 메모리 반도체도 반드시 등장하면서 수혜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첨단 산업이 등장하면 일단
일단 첨단 반도체를 가장 잘 개발하는 미국이 가장 먼저 수혜를 보고 그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대만이 수혜를 보는데요. 그럼 우리나라는 수혜를 안 보는 것 같지만 반드시 여기와 함께 쓰이는 메모리 반도체도 꼭 함께 수혜를 봐오는 그러한 구조가 만들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메모리 반도체 지금 정체된 것이 아니라 다음번 한 4, 5년 뒤에 또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오면 그때는 또 HBM에서 더 진보된 또 다른 메모리 반도체 아니면 뭐 미래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로 주목받고 있는 뭐 PIM 반도체 이러한 녀석들이 또 주목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지금의 반도체 산업에 주목해도 앞으로 5년, 7년 이상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투자처가 굉장히 많다라고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근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SK 하이닉스는 HBM 반도체,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메모리 쪽의 강자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HBM까지 잡고 있단 말이죠. SK 하이닉스가. 예, 맞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말씀하신 이제 메모리 D램의 시대가 왔을 때 SK 하이닉스의 비전 혹은 그 매출 성장은 얼마나 더 잘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양쪽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투자처로 더 낫지 않냐라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우선 낫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너무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기술이 빠르게 변하지 않습니까? HBM은 1년이 멀다 하고 기술이 계속 빠르게 변하죠. 하지만 기존 DRAM은 기술이 매우 빠르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마이너한 기술 변화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큰 기술의 변화는 한 6, 7년에 한 번씩 DDR4에서 DDR5로, DDR5에서 DDR6로 큰 변화는 비교적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이처럼 기술이 빠르게 변하는 영역은요, 반드시 엎치락 뒤치락도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삼성이 무조건 하이닉스 앞지를 거예요, 무조건 앞서갈 거예요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인텔과 AMD라는 기업이 1년마다 새로운 CPU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엎치락 뒤치락이 자주 나타났고 또 한때는 스마트폰용 AP를 삼성이 퀄컴보다 잘 만들었지만 매년 제품이 출시되는 과정에서 성능의 엎치락 뒤치락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HBM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지금 가장 잘하고 있는 것 분명하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죠. 제가 지난달에 택시 타고 집에 오는데 기사님께서 인공지능 반도체를 막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HBM 아냐고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반도체 전공한다고 했더니.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분들께서 지금 하이닉스가 가장 잘한 거 다 알고 계시지만 중요한 점은 우리는 투자자이고 지금의 이 하이닉스의 강점이 꼭 영원하리란 보장이 없다. 특히 기술이 빠르게 변하는 영역일수록 뒤바뀌면 더 빠르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점에 주목하시는 것이 맞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가 HBM을 가장 잘하는 게 맞긴 한데요. 삼성이 엄밀히는 기술적으로는 하이닉스랑 지금 6개월 정도의 격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술 격차가 과거 1년 이상의 격차에서 계속 줄어온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 반도체는 기술 격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캐파 격차와 투자, 설비 투자 격차도 굉장히 중요한데 삼성이 이미 점유율 격차는 거의 다 따라잡은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캐파까지 더 공격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분은 꼭 삼성이 더 좋아요. 이제부터 삼성이 더 유리해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하이닉스가 무조건 제일 좋아요. 그 편견은 조금 깨실 필요가 있다. 그걸 좀 더 강조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네. 지금 워낙 이제 HBM이라는 그 화두가 던져지면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점점 생각이 복잡해지는데.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D램, 메모리만 생각했었죠. 근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제 변화되는 어떤 미래의 세상, 일단 뭐 떠오르는 게 자율주행, 뭐 우주항공,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메모리 자체의 사용이 막 증가가 어느 정도나 될 것이냐, 아니면 또 새로운 어떤 형태의 반도체가 나오지 기존에 지금 이 D램 가지고 이 시장이 확장이 되지는 않는다. 어떤 쪽의 의견을 우리가 좀 믿어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이 반도체 산업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기존 제품도 꾸준히 성장하지만 기존 제품만으로는 성장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흔히 반도체 산업의 성장률은 보통 연평균 한 10% 초반대를 봅니다. 그러면 10%씩 성장하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보통 경제학자 분들은 그게 무슨 성장이야, 성수기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반도체의 더 재미있는 특징은 지금까지 쓰여온 반도체는 천천히 성장하지만 더 중요한 특징은 무언가 새로운 반도체가 등장하면서 갑작스럽게 성장을 더 이끄는 특징이 특히 예를 들어서 이번에 HBM이 갑작스럽게 등장하면서 연평균 50% 이상씩 급격하게 성장하는 무언가 이러한 움직임이 과거에는 GPU가 게임 쪽에만 쓰이다가 인공지능용 GPU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급격한 성장이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이 자주 나타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는요 시장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연평균 15%씩 꾸준히 성장하는 산업이라고들 이야기하지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서도 종류가 새로운 종류의 반도체가 더 등장하면서 그들 반도체가 더욱더 집중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로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차세대 미래 반도체인 PIM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급격하게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CXL D램 같은 이러한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시장 성장률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타나는 뭔가 새로운 제품의 등장, 이를 통한 반도체 기업들의 수익성 향상, 매출 증가, 이를 살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이러한 새로운 반도체가 왜 등장하고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도체만 공부할 수 없고 반드시 반도체가 쓰이는 전방 산업까지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책에 전방 산업별로 쓰이는 반도체를 정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함께 공부하시면 시장의 연평균 수익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내가 그 안에서 중요한 반도체가 무엇인지를 잘 캐치할 수 있다면 그 시장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겠구나라고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책에서 보니까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고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삼성전자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사이클 산업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중요한 점이 무엇인가 하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 실적이 왜 좋아지겠습니까? 지금 반도체 업황 좋으니까 D램, 낸드 플래시 점점 많이 팔리고 비싸게 팔리니까 다들 좋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통 안타깝게도 제가 실제로 과거에 삼성전자의 쭉 이 시계열출 한 20년치를 분석해서 가지고 와 보면 재밌는 사항이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약 90% 이상이 90한 2, 3% 넘는 분들이 언제 매수하시냐? 삼성전자 주가 최고점 꼭지 직전에 매수하십니다. 매출하고 이런 것들이 잘 나올 때 가장 잘 역대 최대 실적 갱신했다. 사상 최대 실적 이러한 기사 문구가 나올 때 그리고 주가 레벨로 봤을 때도 뭐 90층이 고점이라고 하면 얼추 한 80층 이상부터 매수하십니다. 구조대를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당연하게 중요한 점은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진짜 삼성전자에 오래 투자해 보신 분들, 큰손분들, 저희 대표님 같은 큰손분들 당연히 어떻게 하시는가? 실적이 좋다는 얘기가 나올수록 이젠 점점 불황이 가까워져 오는구나. 상승 사이클은 절대 오래갈 수 없어. 인공지능 반도체 중요한 거 맞지만 계속 성장할 거지만 어느 순간에는 꺾일 수밖에 없어. 왜? 그게 사이클 산업이니까. 그래서 실적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되려 파는, 즉 매도로 대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모르는 개미들만 꼭지에 들어와서 매수하는 것이고 나갈 사람은 이미 다 털고 나가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이클이라는 특징과 주가의 선행성이라는 이 특징,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요. 보통 이 실적을 미래 실적을 약 11개월 정도 선반영하는 특징이 강하게 나타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좋아질 걸 기대할 것이 아니라 11개월 뒤에는 꺾일 수 있다는 걸 자꾸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유튜브를 보면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사세요 이런 영상 많이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만큼은 그 관점으로 보시면 좀 위험할 수 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좀 내용을 작성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그 기업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일단 그 기업에 대한 정보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의 제품,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이해하고 산업의 사이클을 이해해서 사이클이 안 좋을 때 사서 좋을 때 팔아야 된다. 우리가 보통 경기민감주를 가지고 그런 얘기 하는데 반도체도 그 일종으로 봐야 되는 거군요. 너무 이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사이클 산업은 흔히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니까 불황에 사서 호황에 팔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주의할 점은 이게 사이클도 또 종류가 나뉩니다. 그래서 규칙성이 큰 사이클이냐 아니냐 또는 사이클의 주기가 기냐 짧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져야 하는데 반도체의 가장 재미있는 특징은 전 세계 모든 사이클 산업 통틀어서 규칙성이 가장 뚜렷합니다. 그래서 불황에 사면 호황의 매수가 가능한데 문제는 해운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규칙성이 떨어지고 사이클도 길기 때문에 불황이 시작할 때 사면 10년쯤 뒤에 그때 이제 본전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반도체 산업의 매력이 이러한 사이클에도 숨어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나 이번에 인공지능 반도체 못 잡았어. 아쉬워. 많이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4년쯤 지나면 또 이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규칙성이 높은 산업이고 과점이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규칙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투자의 원칙. 우황재 대표의 신간 책인데 반도체 투자하신 어떤 계획이나 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차분하게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우황재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